저는 지금 구약의 호르마로 추정되는 텔 마소스에 와 있습니다. 1972년부터 1975년도에 요하난 아하로니는 이곳을 발굴하고 기원전 12세기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럼 하우스입니다. 즉 사방 구조인데요. 이를 다른 말로 이스라엘 하우스라고도 합니다. 포럼 하우스는 무엇이고 왜 이것을 이스라엘 하우스라고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럼 하우스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아타르하 로아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포럼 하우스의 구조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포럼 하우스는 4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집을 뜻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두 줄의 기둥을 세워서 공간을 구분하는데요. 주로 기둥을 세우지만 한쪽이 벽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줄의 기둥으로 나누어진 가운데 공간을 앞마당으로 사용했는데요. 이곳은 주로 지붕이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종종 화구가 발견되었는데요. 어떤 경우는 이 화구가 마당 옆 공간에 있기도 합니다. 그 경우에는 그곳이 부엌으로 사용되었고 그리고 식료품 저장 공간으로 사용된 것이죠. 그 맞은편이 가축을 위한 공간이면서 또 다른 저장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개의 공간이 있으면서 이것과 직각을 이루는 가장 안쪽에 또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이 곧 침실입니다. 이렇게 침실까지 포함해서 4개의 공간 혹은 4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포럼 하우스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몇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2층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때 침실 부분만 2층으로 하기도 했고 혹은 전체를 2층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앞마당 양쪽에 있는 저장 공간 속에 담을 쌓아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기본적인 구조를 확대해서 공공 건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요약하면 포럼 하우스는 4개의 공간으로 구분된 집을 가리키는 고고학 용어입니다. 그럼 이 포럼 하우스를 왜 이스라엘 하우스라고 할까요? 4가지 이유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와 같은 구조는 후기 청동기 이후에 나타난 주거 문화입니다. 후기 청동기 때 출애굽이 있었기에 출애굽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주거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새로 유입된 이스라엘 민족과 이와 같은 새로운 주거 문화가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포럼 하우스가 발견되는 곳에서는 돼지뼈가 출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다른 주거 형태에서는 여러 동물의 뼈와 함께 돼지뼈가 다량으로 출토됩니다. 그래서 포럼 하우스에 거주했던 고대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포럼 하우스 구조는 성경에 언급된 도시와 관련된 장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성경의 에벤에셀로 추정되는 이즈벳 사르타입니다. 이곳에서도 포럼 하우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성경과 관련된 장소를 발굴하다 보면 이와 같은 포럼 하우스 구조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포럼 하우스를 이스라엘 하우스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넷째, 고고학 연대 측정법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 토기 형태별 연대 측정법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포럼 하우스가 발견되는 곳에서는 목깃이 있는 토기 항아리가 함께 출토됩니다. 이 목깃이 있는 토기 항아리는 후기 청동기 때 새로이 나타난 스타일인데요. 그 연대가 대략 기원전 1200년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을 짓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4가지 이유 때문에 포럼 하우스를 이스라엘 하우스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견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주로 미니멀리스트 그룹에 속한 학자들에 의해 반론이 제기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하우스라는 용어보다는 프로토 이스라엘 하우스라고 합니다. 즉 나중에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될 어떤 원형 집단이지 이들이 곧 고대 이스라엘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주거지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외형적 특징은 포럼하우스입니다. 자, 이제 포럼하우스가 성경 해석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집 개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베이트 아브인데요. 직역하면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79번이나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집이 히브리어로 베이트 아브입니다. 주로 아버지의 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양한 다른 번역도 있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사는 집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이트 아브는 무엇일까요? 포럼하우스 구조의 집은 한 가족이 살기에 적합합니다. 만약 자녀가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한쪽 벽을 공유하면서 옆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곳에서 포럼하우스의 집이 연속해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집을 중심으로 자녀들에 의하여 확장된 연속되어 있는 일가족 전체의 집을 베이트 아브라고 합니다. 민수기 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 구절에서 말하는 조상의 가문이 바로 히브리어로 베이트 아브입니다. 가장을 중심으로 한 일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한국어 번역이 그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종족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단어에 대한 히브리어가 미슈파카인데요. 직역하면 가족입니다. 베이트 아브가 몇 개 합쳐져서 같은 집안 혈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을 미슈파카라고 합니다. 즉 확대된 가족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럼하우스에 한 식구가 살고 있고 이 포럼하우스가 몇 개 합쳐져서 직계 혈통 관계가 모여 살고 있는 구조를 베이트 아브라고 하고 이들 베이트 아브가 몇 개 합쳐져서 동일한 지역에 살고 있는 혈족을 미슈파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밧세바의 목욕 사건을 이 포럼하우스 구조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밧세바는 어디서 목욕을 했길래 다윗이 이 광경을 목격했을까요? 아마도 밧세바도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가옥 구조인 포럼하우스 구조의 집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포럼하우스의 구조의 특징상 앞마당은 지붕이 없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성은 굉장히 경사가 심합니다. 어디 한번 보실까요? 이처럼 경사가 심한 곳에 제 뒤로 포럼하우스 구조의 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집은 일명 아히엘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아히엘이라는 이름이 적힌 토기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이 그때 당시의 일반적 구조인 포럼하우스 구조이듯이 밧세바도 이런 일반적인 당시의 집에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밧세바는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목욕을 하는데 그때 마침 다윗이 자신의 집 지붕 위를 거닌다면 우연히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포럼하우스의 구조와 다윗성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밧세바의 목욕 사건은 의도된 사건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아모스 6장 10절 구절도 포럼하우스 구조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6장 10절,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이 구절에 집 깊숙한 곳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르케테이 하바이트입니다. 집의 가장 안쪽이라는 뜻입니다. 야르카라는 단어가 성막과 성전 구조와 사용되었을 때에는 가장 안쪽, 즉 지성소가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가장 안쪽은 어디일까요? 포럼하우스의 구조로 보면
집의 맨 안쪽에 침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말한 그 집 깊숙한 곳이 곧 안쪽 침실을 가리키는 것이죠. 포럼하우스의 구조를 알면 쉽게 이해되는 구절입니다. 넷째, 시편 128편 3절에 나오는 안방은 어디일까요? 시편 128편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 구절에 나오는 안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도 야르케테이 바이트입니다. 즉 아모스 6장 10절과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포럼하우스의 안쪽에 침실이 있는데 이를 안방이라고 번역한 것이죠. 방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방으로서의 안방이 아니라 가장 안쪽에 있는 침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부분에 한국어 번역 성경에 장점이 있습니다. 아모스서에서는 선지자의 예언 문맥에 맞게, 시편에서는 시편의 분위기에 맞게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다 보니 서로 다르게 번역된 것이죠. 분명한 것은 당시 주택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호세아 13장 3절에 나오는 굴뚝은 무엇일까?입니다. 호세아 13장 3절,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 구절에 굴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루바인데요. 성경에 총 7번 나옵니다. 주로 하늘이라는 단어와 함께 하늘의 창 혹은 하늘의 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호세아 13장 3절에서는 굴뚝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 굴뚝이라는 단어가 한 번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단어의 원래 뜻인 윈도우, 즉 창이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일단 고고학적 관점에서 구약시대에는 집구조에 굴뚝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구들장을 사용하지 않기에 굴뚝이 있을 수가 없죠. 호세아 13장 3절에 나오는 굴뚝도 포럼하우스의 구조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럼하우스의 구조상 화덕은 앞마당 혹은 양쪽 저장 공간의 어느 한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덕에서 나오는 연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화덕 윗부분에 창문을 만들어서 연기가 빠져나가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화덕 근처에 있는 창문의 용도는 빛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가 빠져나가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침실에 있는 창문은 그 용도가 빛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었죠. 이 경우에는 히브리어로 할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빠져나가는 용도의 창문은 히브리어로 아루바라고 했습니다. 모양은 같지만 용도가 서로 다른 것이죠. 그런데 연기의 모습이 곧 구름과 이미지가 상통하기에 하늘에 있는 창을 표현할 때에는 할론이 아니라 아루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어 성경에도 하늘의 창 혹은 하늘의 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호세아 13장 3절에서는 분명히 연기가 빠져나가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번역에서는 굴뚝이라고 번역한 것이죠.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아루바가 굴뚝이라는 뜻으로만 사용되는데 그 기원이 바로 호세아 13장 3절 때문입니다. 고고학적으로 굴뚝은 신약시대 이후가 되어야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구절을 읽을 때 굴뚝이라는 번역 때문에 오늘날 형태의 굴뚝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영어 성경이 왜 이 구절을 윈도우라고 번역했는지 이해되실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3절의 굴뚝은 포럼하우스 구조 안에 화덕 근처에 있는 연기 배출을 위해 만들어 놓은 창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포럼하우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되는 고고학 특강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포럼하우스라는 개념 하나만 알고 있어도 성경 여러 군데를 이해하는 데 큰 유익이 됩니다. 이와 같이 맵연구소는 성경 이해에 유익이 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트라오.